70세 회장님, 은퇴 후 뜻밖의 편지 한 통에 인생이 바뀌다. 일신만취의 쓸쓸한 퇴장기. 김명수 회장. 대한민국 경제사의 한 획을 그은 거목이었다. 철강왕, 경영의 신 같은 화려한 수식어는 그의 평생을 따라다녔다. 1970년대 맨손으로 시작하여 대한민국 산업의 기반을 다진 거대한 신화그룹을 일구어냈으니 그에게 붙은 영광의 이름들은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그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왔다. 70세가 되던 해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다. 세월은 그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와 건강을 앗아갔고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철강과 중공업에 평생을 바친 그의 자리를 위협했다. 결국 그는 그룹 경영권을 장남에게 넘기고 쓸쓸히 은퇴를 선언했다. 회장님, 이제 좀 쉬십시오. 그룹은 제가 잘 이끌겠습니다. 장남의 말은 공손했지만 김 회장의 귀에는 그것이 이제 그만 물러나십시오라는 차가운 통보처럼 들렸다. 은퇴식은 그가 쌓아올린 업적만큼이나 성대하고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늦가을의 낙엽처럼 바스락거리고 있었다.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는 5년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자식들은 각자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삶 혹은 화려한 사교계의 삶에 바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다. 그들의 안부 전화는 늘 정해진 시간에 걸려왔고 내용은 항상 형식적이었다. 서울 최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은 세상의 정점이었으나 이제 김 회장에게는 황량한 섬에 불과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신문을 펼치려 했지만 이내 놓아버렸다. 그룹의 동향을 알아봤자 이제는 관여할 수 없는 남의 일이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흘러나오는 경제 뉴스는 그가 모르는 신기술과 신조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시계는 느리게 흘렀고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버려진 가치 없는 노인이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이신 뜻밖의 푸른 대륙으로부터 온 편지 승전개. 그의 삭막한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어난 것은 김 회장이 은퇴 후 무료함에 익숙해져 갈 무렵이었다. 늘처럼 쓸쓸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집배원이 현관 아래로 우편물을 던져 넣는 소리가 들렸다. 그 중에는 평소 봤던 청구서나 투자 제안서와 확연히 다른 낡고 투박한 우표가 붙은 국제우편 한 통이 섞여 있었다. 손으로 만져보니 봉투의 종이 질감마저 낯설었다. 우표에는 캥거루 문양과 함께 발신 국가와 주소가 인쇄되어 있었다. 호주 시드니 근교의 작은 마을 오션뷰. 발신인은 마거릿 윌리엄스라는 생소한 이름이었다. 김 회장은 혹시나 투자 사기나 종교단체의 기부 요청일까 싶었지만 낯선 우표가 주는 호기심과 그가 평생 잊고 지냈던 호주라는 나라의 조합이 주는 묘한 끌림을 이기지 못하고 봉투를 뜯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편지에는 깨끗하고 정갈한 필체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친애하는 김명수 씨께, 저는 제임스 윌리엄스의 딸 마거릿입니다. 아버지는 60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호주군 병사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한국에 두고 온 빚을 꼭 갚아달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당신께 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회장은 편지를 읽다가 문득 숨을 멈췄다. 60년 전 한국전쟁? 제임스 윌리엄스? 그는 그때 고작 10살 남짓의 피난민 소년이었다. 기억을 더듬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수많은 낯선 군인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다 문득 너무나 희미해서 꿈결 같았던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폐허가 된 마을, 눈이 내리던 겨울. 추위에 떨고 있던 자신에게 이름 모를 푸른 눈의 외국 군인이 다가와 붕대로 감은 손으로 주머니에서 꺼낸 초콜릿 반 조각을 건네주었던 기억.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눈빛만 남긴 채 사라졌던 그 군인. 그가 바로 제임스였을까? 마거릿은 덧붙였다. 아버지는 전역 후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목장을 일구며 평생을 살았지만 한국에서 도움을 받았던 소년 김명수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에 평생을 잊지 못했다고 했다. 그 빚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명수 회장이 그곳에 와서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김 회장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에게 초콜릿을 주었던 사람이 왜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했을까? 그 선의가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었던 걸까?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 낯선 타인의 유언이 현재의 자신에게 도착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잊고 지냈던 과거의 한 조각이 그의 시계가 멈춘 듯한 삶을 흔들기 시작했다. 삼신 황량한 섬을 떠나 푸른 파도로 전환과 결심. 김명수 회장은 며칠 밤낮을 편지와 씨름했다. 빚이란 게 대체 뭘까? 왜 60년이 지난 지금에야 이 편지가 도착했을까?
마거릿의 의도는 뭘까? 이 나이에 낯선 타국으로, 그것도 편지 한 통의 의지에 홀로 떠난다는 것은 망설여지는 일이었다. 그가 고민 끝에 혼자서 다 이 편지를 찢어지려고 하지 장남에게 마세요. 보였을 때 장남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저도 이제 다 아버지, 말도 안 컸잖아요. 됩니다. 이건 전형적인 혼자서 다 사기입니다. 찢어지려고 괜히 하지 건강만 마세요. 해치십니다. 이 시기에 아버지가 자리를 저도 이제 다 비우시면 컸잖아요. 그룹 이미지에도 좋지 않습니다. 혼자서 아들은 다 논리적이고 찢어지려고 하지 합리적이었으나 마세요. 그의 말 속에는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라 저도 그룹의 이제 다 이미지와 컸잖아요. 건강 관리라는 명분만 있었다. 혼자서 김 다 회장은 찢어지려고 하지 아들에게서조차 마세요. 자신은 더 이상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닌 저도 이제 관리해야 다 할 노인의 컸잖아요. 범주에 속해 있다는 씁쓸함을 느꼈다. 혼자서 그러나 펜트하우스의 고독은 너무나 깊었다. 그의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삶은 이미 멈춘 시계와 같았다. 어쩌면 이 편지는 그의 시계가 멈춘 듯한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해줄 유일한 태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문득 60년 전 초콜릿 한 조각에 온기가 돌던 10살 소년의 간절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 간절함이 지금 이 순간 70대 노인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가보겠다. 혼자서 다 내 찢어지려고 인생 하지 마지막 마세요. 여행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60년 전 그 빚이 저도 이제 뭔지 다 내 컸잖아요.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김 회장은 혼자서 다 결심했다. 찢어지려고 하지 화려하고 격식 있는 수트들을 옷장 깁식이 밀어넣고 낡은 카디건과 편한 운동화를 챙겼다. 그는 수십 년간 짊어졌던 신화그룹 김명수 회장이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그저 인간 김명수로서 낯선 여정을 시작하려 했다. 아들에게는 급한 해외 출장이라고 둘러대고 그는 새벽같이 홀로 집을 나섰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속은 묘한 해방감과 설렘 그리고 두려움으로 복잡하게 요동쳤다. 인천국제공항. 늘 전용기나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했지만 그는 이번에는 일반 이코노미석 비행기표를 끊었다. 스스로 짐을 끌고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시드니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창가에 앉아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 보였다. 그의 주름진 손이 창문에 가만히 닿았다. 그는 자신이 이 익숙한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 슬픔보다는 새로운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다시 시작되는 삶의 첫 울림과 같았다. 제임스 윌리엄스 자네의 빛이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군. 사신 푸른 대륙의 낯선 공기. 시드니 공항에 내린 김명수 회장은 가장 먼저 공기의 냄새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 서울의 공기가 수십 년간의 속도와 경쟁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면 이곳의 공기는 묵직한 시간 위에 소금기와 햇볕이 얹힌 냄새였다. 입국 심사관은 그의 여권을 한번 보고 얼굴을 한 번 더 보았다. 할러데이? 예스. 베리롱 할러데이. 그는 영어 한마디를 내뱉고도 괜히 숨을 고르는 자신을 느꼈다. 한때 수천 명의 임직원 앞에서 영어 연설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는 그저 늙은 여행자였다.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불쾌하지 않았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마거릿 윌리엄스가 손에 작은 종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KIMMIUNGSO. 그녀는 60대 중반의 여인이었다.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얼굴. 오래 햇볕을 맞은 사람 특유의 깊은 주름이 인상적이었다. 김명수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한국어는 어색했지만 발음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다. 차를 타고 시드니를 벗어나 오션뷰라는 작은 해안 마을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바다가 교차했다. 김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신 제임스의 집, 그리고 첫 번째 진실해. 오션뷰는 지도에 작게 표시되는 마을이었다. 낮은 집들, 오래된 등대, 그리고 바다. 마거릿의 집은 그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한 작은 목조 주택이었다. 그녀는 그를 아버지의 서재로 안내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제임스, 군복을 입은 제임스, 그리고 말없이 웃고 있는 제임스. 마거릿은 서랍에서 낡은 군번줄과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아버지는 말이 많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꼭 이 노트를 꺼내셨죠. 노트의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영어 문장이 적혀 있었다. If I ever survive this war, I must repay the boy. 김 회장의 손이 멈췄다. 아버지는 늘 말했어요. 그 아이가 준 것은 초콜릿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고요. 김 회장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은 아무것도 준 기억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파도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는 듯했다. 60년 전 겨울의 또 다른 기억. 다음 날 마거릿은 그를 마을 공동묘지로 데려갔다. 제임스 윌리엄스의 묘비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그 아이는 나를 살렸어. 그제야 김 회장의 기억 속에서 빠져있던 조각이 돌아왔다. 그날은 초콜릿을 받은 날이 아니었다. 그 다음 날이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에서 어린 김명수는 길을 잃은 채 울고 있던 호주 병사 한 명을 발견했었다. 다친 다리, 피로 범벅이 된 군복. 소녀는 그를 아군 부대가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다. 그 병사가 바로 제임스였다. 김 회장의 눈가가 젖었다. 나는 그저 겁이 나서 도망치고 싶었을 뿐인데. 마거릿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그날을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동시에 가장 고마운 날이라고 했어요. 자신은 군인이었고 당신은 아이였으니까요. 그 순간 김 회장은 깨달았다. 빚은 초콜릿이 아니었다. 빚은 살아남은 삶 그 자체였다. 70 남겨진 빚의 정체 희락. 며칠 후 마거릿은 마지막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부탁입니다. 봉투 안에는 기부 설립 서류 초안이 들어있었다. 한국전쟁 고아들과 참전국 병사 가족을 돕는 작은 재단. 그리고 마지막 문장. 김명수 씨가 이 재단의 첫 이사장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김 회장은 웃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래간만에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웃음이었다. 이거야말로 큰 빚이군요. 그는 재단을 수락했고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임스 마이너스 명수 평화 기금으로 명명했다. 팔신 귀환, 그러나 다른 삶 락 잔잔한 희. 한국으로 돌아온 김 회장은 더 이상 펜트하우스에 머물지 않았다. 작은 한강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고 정기적으로 전쟁사 강연과 시니어 멘토링을 시작했다. 언론은 잠시 그를 주목했지만 그는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다. 이건 회장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입니다. 마지막 장면. 그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본다. 나지막이 중얼거린다. 그날 내가 살린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나였구나.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가에 있다. 김명수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속도를 바꿨을 뿐이다.